오늘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이라서 네네. 제가 급하게 주진우 의원님을 좀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네네. 어제 마침 SNS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 오늘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날인데 네.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 네. 그래서 단심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네. 예. 저는 이제 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여야 합의로 추대된 후보가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원래 헌법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몫으로 이미 추천이 됐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 여야가 동의하는 후보가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인민노련이 뭐 아시다시피 약간 혁명 조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물론 노동운동도 했겠습니다만 예. 뭐 외세를 배격하자 그리고 또 특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88 올림픽조차 분단 올림픽이고 미국이 분단 올림픽을 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해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펼쳤던 단체거든요. 네. 거기에 상당히 오래 몸담으면서 한국 노동당 창당까지 관여를 했다면은 정치인의 길을 간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마은혁 후보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스스로 밝혔더라고요. 그 당시하고는 지금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실제 법관이 되고 나서도 민주노동당 그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출신 보좌진들이 국회 로텐도어를 폭력으로 점거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력 점거를 어떤 특정 기관에 폭력 점거한다는 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것을 왜 민주당 소속 보좌진도 있었는데 왜 기소를 안 하고 민노당만 기소했어? 라는 이유로 검찰 탓을 하면서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처벌하려면 둘 다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원 네. 판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이례적인 판결이라 그 당시 엄청난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바로 잡아졌습니다. 네. 이게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이념이 본인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한민국 헌정사나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편향성을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않는 상태에서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청구 권한이 없다. 네. 그리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헌재 인적 구성이라면 결론이 뭐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주진우 의원 예상으로는 좀 어떠신가요? 원래는 이거는 각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국회의장은 이 주요 기능이 중립적으로 여야의 사회를 보고 의사를 정돈하는 게 주된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거나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추천도 국회의장의 권한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권한이 침해돼서 그 기관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 침해한 다른 상대방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그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표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헌법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조약 비준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외국이랑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가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약 비준에 대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 한번 있었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전원일치로 결정을 했던 것이 이것은 국회 표결을 거쳐서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을 거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표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실제로는 그 임명권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왜 그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해서 임명을 안 하고 계속 8인 체제로 그 결국은 예. 재판했던 네.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는 민주당 주장은 뭐였냐면 대법원장이 이제 보수 지형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그 대법관이니까 보수 대법관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임명을 못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는 임명하지 않고 약간 유보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위헌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여야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여야 합의된 재판관이 없다라고 하면 글쎄요. 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게 국민들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현재 지형이나 기존의 재판관들 판결해 오던 것을 보니까 결국 또 이것도 마흔여을 임명하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인용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조건 이거를 그럼 이제 임명해야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강제력이나 제재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헌재의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구성이 굉장히 그 균형 잡혀 있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정확히 지키면 네.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정무적인 부담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각하해야 될 사안을 일단은 임명하라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제 정치적 명분이 일단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임명하라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또 임명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쟁점으로 떠오를 부분은 뭐냐면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 있어야지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150석으로 막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대행이 이제 국가가 너무 혼란하고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본인이 수용하고 일단은 물러나셨어요. 네. 근데 150석이 아니고 200석이었다라고 하면 이 탄핵 소추 절차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의 임명 절차에도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에도 다 법적 효력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최소한 그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 정족수나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내가 임명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사유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 저는 충분히 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임명하지 말아야 되고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계속 미루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탄핵 주장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벌써 이제 뭐 30번 채우고 싶으신 모양인데 압박을 한 지는 네. 꽤 됐는데 실제로 좀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의 그 표대로 예. 하고 또 권한 대행을 자기들이 150표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또 우기겠죠. 예. 그렇죠. 한덕수 대행 때의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네. 예. 근데 물리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요. 예.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본인들 예상보다 지지율이 안 좋은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국익을 등한시하고 본인들이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진짜 딱 임명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굉장히 정략적인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순간 네. 국민들께서 다 보신 겁니다. 아, 이 민주당 세력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예.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은 엄포를 놓지만 최상목 대행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하고 예. 또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면서 지금 음. 거의 전쟁 상황이에요. 네. 무역 전쟁 상황입니다. 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도 국익에 당장 영향을 받습니다. 네.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공장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통상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또다시 탄핵 소추한다? 예.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겁박은 하겠지만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 거의 무역 전쟁 얘기하시니까 네. 그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이자 권한대행을 좀 탄핵하는 것은 좀 역풍이 불어도 심하게 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좀 다양한 이슈로 지금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 중심에 주진우 의원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개인 유튜브 올리신 것도 여러 가지 다 보긴 했는데요. 네.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지금 헌재가 뭐가 가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네. 주장들을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한데요. 법조생활 25년 했는데요. 예. 저는 한 번도 사법부나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제 개인 생각이 있죠. 예. 근데 이번은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재판관들의 성향을 떠나서 제가 최초의 성향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절차 진행 문제를 삼았어요. 네. 전례 없는 결정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으로 심리하라고 했는데 네. 그것을 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그 결정했던 임시적인 효력에 기해서 6명으로도 재판을 막 진행하고요. 네. 뭐 발송 송달이라고 해서 우편물이 헌법재판소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저 처음 봅니다, 이런 거를. 예. 법 규정에는 있겠지만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재명 재판할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발송 송달을 인정했으면은요 대부분 재판 다 끝났을 거예요. 그게 우편물을 받지 않고 물론 우편물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좀 지연해서 받는 것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비판은 비판을 하는 거고 네. 법은 법대로 송달이 돼야지 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발송하는 순간 송달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재판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중요 증인을 부르면서 또 중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1시간 반밖에 시간을 안 줘요. 네. 그게 무슨 재판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탄핵 재판 관련돼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거의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을 거의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어권 행사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상황을 보니 지금 이번에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할 때의 그 결론, 탄핵 재판의 결론에서 보셨다시피 이거는 너무 뻔히 그 탄핵이 기각될 사안이거든요. 네. 4대4가 나왔어요.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네. 그렇죠. 예. 네, 이 네 분의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네. 상당히 법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우리법 연구회라는 어떤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의 활동이 지금도 이분들의 이념적인 지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특정 어떤 그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력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법원 내에서도 좀 진보 색채가 아주 강한 모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김어준 씨를 뭐 구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회피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가 그 자체들 그 연구회에서 막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요. 네. 보통 연구회들은 그냥 법리를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회거든요. 여기는 재판 운영이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 좀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 있고 예.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우리법 연구회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중에 5분이 네. 무려 5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5분들이 표가 그 독수리 오영재라는 그 별명이 나올 정도로 네. 표가 계속 뭉쳐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수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진보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다소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예. 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사회 이슈별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워낙 정치 성향이 너무 뚜렷하고 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모든 이슈에서 똑같이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 이준석 반통위원장 그 탄핵 소추에서도 표가 뭉쳐 다니는 거 딱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네. 문영배 재판관도 재판관이지만 이미선 재판관이나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바로 생겨버렸어요. 예.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이제 탄핵소추의 시국선언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일반 사건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서 노동자를 해고를 했는데 정당한 해고냐 부당해고냐 이 문제가 된다라고 칩시다. 네. 그런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거기 와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부당해고니까 악덕업주 물러나라. 네.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인데 네. 그 해고 소송의 그 재판장이 배우자다. 와이프다. 이러면 그 재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그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집에서 맨날 얼굴 맞대고 있는 부부간이니까 만약에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한다 그랬으면 정계선 재판관이 후보가 된 지 한참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분들은 워낙 정치 이념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편향돼 있다 보니까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네.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데 본인이 탄핵 재판 빨리 탄핵해버리라고 그렇게 촉구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또 마찬가지 경우거든요. 거기는 더 강해요. 예. 민변이라는 어떤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변호사 단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큰 단체거든요. 네. 거기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근데 위원장은 민변 회장이거든요. 사실상 부위원장이 다 하는 거예요. 네. 민변 회장은 상징적인 것이고. 예. 그러면은 민변이라는 큰 변호사 단체를 이끌면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동생이 있고 그 언니가 그럼 거기 재판관 들어가가지고 그 지형에 있는 사람들 뻔히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재판하겠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죠. 일반 재판이었다면 분명히 예. 스스로 회피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도 네. 스스로 회피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할 수 있죠. 근데 원래는 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은 이제 9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회피를 저희가 하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절차 진행의 편파성, 네. 편향성을 강력히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는 절차적인 진행의 편파성을 먼저 지적을 했고 그 편파성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아서 그러면 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는지를 따져보니까 재판관들이 편향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피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니까 회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 있게 좀 절차적인 정당성이 더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소한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 임기예요. 예. 왜 발송 송달하고 일주일에 2번 하고 증인신문할 때 시간 제한하고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본인도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다. 네. 네. 근데 재판관의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재판관은 적법 절차를 다 조심스럽게 지켜가면서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 가면서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180일 이내에 충분히 재판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 임기만 아니면 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본인들 임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하는 것이니까 저는 최소한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재판을 끝까지 하시더라도 4월 18일에 그 사건을 놔두고 나가셔도 지금 체제라면 이 6명이 남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로 1명 더 재판관을 임명하면 7명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7명 체제여도 박근혜 대통령 때 8명 체제로 탄핵 했죠. 재판했습니다. 네. 7명 체제에서 판결 못할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예. 이 두 분이 회피도 안 하고 내 재판 기일에 맞춰서 재판을 막 앞당긴다? 그렇게 하면 무리한 장면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본인들 스스로 무슨 천부인권처럼 천부적인 게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신뢰할 때 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절차적인 진행이나 어떤 재판의 순서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